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최희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제 이번 강의는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정규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생초보 입문이다라고 해서 이제 준비한 과정입니다. 이제 이건 완전히 법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건데요. 정규 과정에 들어가면 용어나 이런 게 생소해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과정은 뭐 길게 깊이 있게 다룬다는 것이 아니라 정규 과정에 들어가서 용어가 생소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용어를 좀 몇 개 익혀두는 과정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구성은 제가 이제 한 앞부분 총칙과 관련되는 부분을 한 3, 4강 정도 할 거고요. 그 뒤로 이어서 이제 물권법은 우리 서석진 선생님께서 또 담당해 주시고, 계약법은 우리 정동섭 선생님께서 담당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3명이서 그 한 10강 내외 정도로 그 기초 개념을 알고 가시라는 차원에서 만든 과정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듣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뭘 보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 과목이 대체로 다 법이에요.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것 빼고 전부 다 법인데, 그러면 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법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그럼 법은 뭐냐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사회 규범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가 지탱이 되려면 그 사회를 지키기 위한 규범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규범은 어떤 게 있냐면, 뭐 가장 기본적으로 도덕 규범이 있을 수 있죠. 또 종교적인 규범이 있을 수 있고 관습적인 규범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도덕이나 종교 규범, 관습 규범을 다 잘 지켜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만약에 도덕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욕먹겠죠. 그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욕먹는 것에 개의치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손가락질 받는 거 즐기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되는 규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규범이 바로 법규범이에요. 그럼 법규범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과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중요한 말은 뭐야? 강제성이 있다는 거야. 지키지 않으면 강제하고 또는 처벌하고 또는 벌금 또는 뭐 손해배상,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위 법적인 격언 중에서, 법격언 중에 어떤 말이냐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은 개념 잡으시면 가장 기본적인 건 강제되는 규범이다라는 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 중에서 저와 이제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뭐냐면 민법을 공부할 거예요. 그럼 민법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면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은 개인들 간에 뭘 규율한다고요?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라는 거예요. 법률 관계. 그럼 법률 관계라는 것이 대칭되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인간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인간관계와 법률 관계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걸 본 적이 있냐면 그 법률 퀴즈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주제가 나왔냐면, 어떤 이제 사람이,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여자분이 그 연말을 맞이해서 해외 무료 여행 응모를 했는데 당첨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직원분은 이제 나도 해외여행 재밌게 갔다 올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설레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요, 그 여직원분이 평소에 좋아하던 남자 직원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만납시다라고 데이트 신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해외여행을 갈 거냐, 아니면 이 남자를 만날 거냐. 근데 이 고민하다가 이 여성분은 뭘 선택했냐면 남자를 만나기로 한 거야. 그래서 약속 장소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갔는데 그 남자가 나오질 않은 거야. 자, 그러자 이제 화가 난 이 여성이 그 남자를 상대로 내가 당신 때문에 해외여행에 못 갔다, 물어내라 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에요. 그럼 이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손해배상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법률관계와 인간관계의 차이점은, 인간관계는
권리 의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이 짠돌이 친구가, 야, 내가 오늘 저녁 맛난 거 사줄게, 나와라 라고 해서 얘가 웬일이야 하고 오랜만에 밥 사준다니까 나갔는데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다가 소장 접수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권리 의무라는 게 생기지 않지만, 이 법률 관계라는 건 당사자 사이에 권리 의무가 발생이 돼요. 권리가 있고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저와 공부할 내용은 당연히 뭐만 공부하겠어요? 법률 관계만 보겠죠. 인간관계야 뭐 인간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법적인 문제, 우리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한 건 권리 의무 관계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법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사법, 요 사자는 한자로 사사로울 사자죠. 개인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다라고 해서 사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 보게 되는 법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를 을이라는 사람에게 팔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팔려고 하면 갑이 을한테 내 땅 이거 뭐 예를 들어 5억 원에 안 살래요 라고 의사표시를 하겠죠. 그런 의사표시를 뭐라고 하냐면 청약이다라고 부를 거야. 청약. 약속을 청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내 땅 요거 5억에 안 살래요 라고 했더니 을이 마음에 들어요. 그럼 내가 살게 라고 의사를 표시할 텐데 그걸 승낙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갑이 을에게 한 청약과 을이 갑에게 한 승낙이 합쳐지면, 결합이 되면 바로 계약이 성립이 돼요. 그러면 요건 사고 파는 계약이니까 뭐예요? 매매 계약이다라고 부르겠죠. 그러면 여기서 확인하실 점은 계약이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의사표시가 들어가야죠. 두 개. 청약과 승낙이 합쳐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둘러싼 법률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자기 부동산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누가 살 건지 뛰어다니면서 사람을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럼 보통 누구한테 맡겨요? 그렇죠. 공인중개사에게 알선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격증을 따면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과목 중에 뭘 공부하게 되냐면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걸 이제 공부하시게 돼요. 자, 또 볼게요. 갑이 이 토지를 을에게 팔려고 하는데, 만약에 을이 이 땅을 왜 사는 거냐면 이 땅을 사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땅에다가 건물 지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그 땅에 가득 채워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죠. 보통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용적률이다, 건폐율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건축법에 규정이 됐을 텐데 그런 건 우리가 어디서 공부하냐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공부하게 돼요. 또는 예를 들어 이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허가구역에 있는 땅을 팔려면 뭘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요, 이 땅에 사고 팔겠다는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을이 이 땅의 소유자가 될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을이 요거를 매수한 을이 소유자가 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자, 1번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2번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했을 때, 3번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언제겠어요? 그렇죠.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등기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거, 공시법에서 공부하시게 돼요. 자, 또 어떤 거 있냐면 요거 샀으면 이제 뭘 내야 돼요? 국가에다가 세금 내야죠. 취득세, 등록세, 이 사람은 양도세, 이런 세금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뭘 공부하게 되냐면 세법을 공부하게 돼요. 부동산 세법이라는 과목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과목 중에서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법들이 다 써 있는데 저랑 함께 공부할 민법은 안 써 있네요. 그럼 민법은 뭘 다루는 거냐?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두 사람이 뭘 했기 때문이죠?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무엇을 공부하냐면 이 부분을 공부하는 거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바로 민법이죠. 그럼 민법상 이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민법은 모든 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라고 해서 기본법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니까 어머니 법이다라고 해서 모법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법의 기본은 민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 다른 법들을 공부하기도 쉬워집니다. 가장 기본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민법은 지금 보시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에요. 그걸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사법이다라고 불렀어요. 사법. 그럼 사법이라는 것은 사사로울 사자라고 했죠. 개인 간의 거래,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다루는 게 사법이에요. 그러면 이 사법과 비교되는 개념은 뭐가 있냐면 공법이 있어요. 공법. 그럼 공법은 개인과 국가기관,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사법은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니까 뭐라고 하냐면 수평적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공법은 개인과 국가기관의 관계를 다루는 거니까 수직적이다라는 말을 써요. 수평적이다, 수직적이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에요. 그러면 가능한 한 국가가 관여하고 개입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법이니까 개인 간의 관계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법을 지도하는 기본 원리는 뭐냐면 바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라고 불러요. 사적 자치는 무슨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적 자치 개념이에요. 근데 나중에 공법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법은 뭐 국가가 해준다는 건 없고요. 뭘 그렇게 하지 말래. 하다 걸리면 뭐 징역도 살린다 그러지, 벌금도 내라 그러지. 그러면 공법은 왜 그렇게 규제할 수밖에 없냐면 지도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법은 사적 자치가 지도 원리지만 공법은 중요한 게 바로 공공복리, 공익이에요.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일정한 행위를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법을 우리가 규제법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개념 잡아두세요. 민법이라는 것은 개인들 간의 어떤 관계? 법률 관계를 다루고요. 그리고 그 법이 위치하는 개념은 공법이 아니라 사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거니까 사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걸 좀 잠깐 볼게요. 우리 민법은 5가지 형태로 나뉘어져 있어요.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5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총칙이라는 건 뭐 가장 기본적인 공통적인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제3법에 적용될 것에 대해서 공통적인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세부적인 강론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요, 총칙의 전부를 보는 건 아니고 총칙의 한 절반 정도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물권법과 채권법이 있는데 얘네 둘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제3법이다라고 합니다. 제3법. 그리고 친족법과 상속법을 공부하는 나오게 되는데 민법에 있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가족법 또는 신분법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친족법과 상속법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합격하면 부동산을 중개하는 거지 혼인 중개하고 이런 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요. 총칙과 제3법인데 그중에서 이 채권법도 전범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채권법 중에 계약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계약법에 대한 총론, 그러니까 계약법의 기본 이론하고요. 계약법의 강론,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은 몇 개가 있냐면 15개가 있어요. 근데 15개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계약은 3가지입니다.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요 세 가지만 우리 시험범위다. 그럼 이제 우리 시험 범위는 뭐예요? 총칙의 절반, 그리고 물권법은 거의 전범위고요. 채권법에서는 계약법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잠깐 우리가 생초보 입문으로 보는 게 총칙에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개념 세 가지를 볼 거예요. 무효, 취소, 그리고 계약법의 내용이긴 하지만 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무효, 취소, 해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 개념 잡고 갈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서석진 선생님이 물권법에 대한 기초 개념을 설명해 주실 거고, 그리고 우리 정동섭 선생님께서는 계약법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기초 개념 나중에 보시겠지만 일단 우리가 하나 확인하고 갈 점은 물권과 채권에 대한 개념은 잠깐만 잡고 갈게요. 우리가 보통 재산이다라고 하면 물권과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물권은 딱 제목 보니까 무엇에 대한 권리처럼 보여? 물건.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가 물권이다라고 부르고요. 채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는 권리. 이게 바로 채권이에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다. 자, 그러면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집을 하나 샀어요. 막 블링블링 하잖아요.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럼 저는 이 집에 뭘 가지게 돼요? 소유권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럼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 우리가 법 공부는 안 해봤어도 소유권이라는 말은 뭐 당연히 잘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소유권은 무엇에 대한 권리?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이 물건에 대한 권리죠. 이건 당연히 물권이다라고 할 거야. 자, 그럼 채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줬대요.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면 갑이 을에게 1억 원에 뭐가 있다고 해요? 채권이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게 채권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채권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행사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에게만 해야 될까요? 채무자에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물권은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어느 누구한테라도 물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메가랜드 회사에 대해서 강의 청구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수강 등록하셨으면 나 강의해줘, 강의를 연결해줘 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소위 이제 강의 청구권, 채권이죠. 물권이 아니라 뭐라고요?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은 아무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랑 계약한 회사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물권은 그게 아니라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물권은 절대성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절대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 대세성이다라고도 해요. 대세성. 쉽게 얘기하면 세상 어디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다. 누구에게라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절대성이고요. 그리고 배타성이 있죠. 이거 내 집이야. 당신 나가. 라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게 바로 물건이에요. 근데 채권은요. 아무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건 절대성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상대성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채권은 평등성이 있어요. 채권은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들이 성립 시기와 상관없이 평등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메가랜드에 가장 먼저 수강 등록을 했다고 해서 나 혼자 들을 거야. 다 나가.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먼저 생기든 나중에 생기든 채권은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나온 김에 하나 보면 그러면 절대성을 가지는 물권하고요. 상대성을 가지는 채권이 만약에 충돌했대요. 그러면 어느 게 우선해요? 어느 게 더 세 보여요? 물권이요. 그래서 물권에 나중에 이제 우선적 효력이다라는 말을 써요.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물권에 대한 기본 개념, 물권의 종류 이런 것들은 이제 물권법 시간에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민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또한 우리 시험 범위는 어떤 게 있느냐, 또 물권과 채권의 기초 개념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랑 공부하실 이번 생초보 입문과정에서 공부하실 기초 개념 3가지예요. 무효, 취소, 해제, 요 3가지를 공부할 거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무효다, 취소다, 해제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도 뭐 취소라는 말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회에서 쓰는 개념이랑 법적인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걸 이제 정확하게 구별하고 이제 정규 과정에 들어가시면 공부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이해가 더 용이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무효를 볼 거예요. 무효. 그럼 무효라는 게 뭐냐? 자, 무효의 개념. 법률행위가 성립하였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무효라고 불러요. 자, 법률행위라는 말, 요건 우리가 평소에 안 쓰던 말인데 나왔네요. 그럼 법률행위는 일단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전까지는 대표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계약. 아까 갑이 을에게 청약하고 을이 갑에게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죠. 그럼 이 계약이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무효 개념에서 이해하실 점은 법률행위가 어떻게 됐다고요? 일단 성립을 했어요. 성립을 했는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이것을 무효라고 불러요. 일단 무효 개념에서 이해하실 점은 법률행위가 어떻다고요? 성립은 됐어야 돼요. 성립되지 않았다면 무효나 취소 이런 말을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봤던 등장인물 2사람 있었잖아요. 갑과 을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따라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매수인이 뭐라고 하냐면 을이요. 야, 이 계약은 무효야 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 계약은 무효야 라고 주장한다는 건 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만약에 아예 계약이 성립되지도 않았다면 이 계약은 무효야라는 말을 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또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아니야, 난 이 계약 취소할 거야 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 계약 취소한다는 건 계약이 있으니까 취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취소, 여기 무효라는 개념은 언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라고요? 성립된 이후에 발생하는 거야. 성립되지 않으면 무효나 취소라는 말을 쓸 수 없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 무효의 특징적인 점은 뭐가 있냐면 이 무효는요. 이해관계인은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어요. 딱 정해져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무효라는 걸 주장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시간이 경과해도 변동이 없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원칙이에요. 원칙.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원칙은 시간에 따라 효력이 변동되는 건 아니다라는 점. 요게 무효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성립과 효력은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법률행위 요건이라는 것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법률행위 요건. 그러면 법률행위 요건은 일반적인 것만 볼 거예요. 특별한 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통 3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예요. 좀 전에 나왔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할 당사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토지를 사고 팔겠다는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의사표시, 갑이 을에게 청약하고 을이 갑에게 승낙하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하면 법률행위는 성립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성립했다고 해서 이 법률행위가 완전히 유효한 건 아니에요. 유효하려면 다시 뭘 갖춰야 되냐면 효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성립과 효력은 구별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흠결되면,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자, O예요, X예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그 법률행위는 성립될 수 없다. 불성립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법률행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부존재예요. 그러니까 성립 요건을 못 갖췄는데 무효 취소라는 말이 나왔다?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효력의 문제를 논의한다는 건 전제 조건으로 성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성립 요건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가 완전히 유효하려면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 당사자가 있으면 성립은 돼요. 근데 효력이 생기려면 당사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을 것. 이때 능력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말하고요. 권리 능력은 뭐 특별하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권리 능력은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권리 능력을 가지고 논의하는 건 거의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능력이에요.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 행위에 대한 법적 의미를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이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의사 능력이 있겠지만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의사 무능력자라고 부를 거야. 그럼 의사 무능력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법률이 규정하는 건 없지만 어린아이들 있죠.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행위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애들을 의사 무능력자 또는 술에 만취한 자. 술에 만취해 보셨어요? 그러면 내가 뭘 했는지 자고 있다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이런 사람들이 의사무능력자예요. 그러면 이런 의사무능력자가 예를 들어서 법률행위를 했다, 계약을 했다면 그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의사무능력자가 법률행위하면 무효예요. 무효. 그러면 지금 이 무효를 썼다는 건 요건이 있다는 거죠. 술에 취한 사람이 있고 뭘 사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일단 계약은 성립이 되었지만 효력 요건을 못 갖추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또 행위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행위 능력은 이것도 뭐 쉽게 얘기하면 그 행위에 대한 능력,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예전에는 행위 무능력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법을 개정해서 이제 제한 능력자라는 말을 써요. 그럼 제한 능력자는 누가 있느냐? 세 부류가 있어요. 미성년자,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근데 요 제한 능력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미성년자는 그래도 잘 아시잖아요. 몇 살 미만이 미성년자예요? 만 19세 미만.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다라고 하고, 자, 미성년자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란 말은 생소한 용어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한정 후견을 피라는 건 받는다, 당한다는 거죠. 한정 후견을 받는 사람이고요. 이건 성년 후견을 받는 사람을 피성년 후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피한정 후견인을 뭐라고 법률로 정했냐면 이 사람을 한정치산자라고 불렀어요. 한정치산자.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은 금치산자라는 말을 썼어요. 옛날에는요, 용어만 봐도 이 사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한정, 치산이라는 게 뭐예요? 치산이라는 건 다룬다, 재산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정치산자는 재산 다루는 걸 어떻게 했지? 한정시켰대. 자, 금치산자는 재산 다루는 걸 금지시켰대요. 그럼 누가 더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한정치산이에요? 금치산이에요? 금치산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세부적인 개념이나 뭐 청구권자 이런 것들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몰라도 되지만 누가 상태가 좀 더 중한지는 아셔야 돼요.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은 둘 중에 누가 더 상태가 좀 중한 거야? 피성년 후견인이 상태가 좀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한 능력자니까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요. 하게 되면 이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냐면
취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법률이 대리인을 정합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누가 도와주겠어요? 친권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피안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인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이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러면 친권자나 후견인 이런 사람을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법정 대리인이에요. 대리를 해주는데 얘가 뽑은 게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이 제한 능력자, 능력이 흠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법정 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어요. 권리 능력은 출생과 동시에 가지는 거고요.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 행위 능력이 없다.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취소예요. 이 무효와 취소는 언제 생긴다고요? 성립된 이후에 생기는 과정이에요. 목적이 있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하는데 그게 완전히 유효하려면 네 가지를 갖춰야 돼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머리 글자 따서 그냥 확가적사라고 부를 거야. 확가적사. 확정할 수 있어야죠. 얘네들이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확정 지을 수 없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거고요. 그리고 가능해야 돼요. 불가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하늘에 있는 저 별을 따주는 계약. 그런 것들은 불가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무효가 되고요. 자, 그리고 어때야 돼요? 적법해야 돼요. 법률 규정에 위반되면 무효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 질서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 즉 사회적 타당성이 없게 되면 그때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유효가 되려면 목적이 확가, 적사 네 가지를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의사에 하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효를 보면서 무효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립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우리 민법은 무효라는 것들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느냐? 자, 법률의 규정을 잠깐 볼게요. 103조야. 반사회적 행위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 요거죠, 요거.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위반한다고 하면 이건 아예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겠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인지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학자들이 학설을 제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시험에서는 학설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뭘 가지고 출제하냐면 실제 사건이 문제되었을 때 발생한 법원의 결정, 법원의 판결이죠. 소위 판례로서 결정을 해요. 우리 법원이 이러이러한 것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평가했다면 우리는 시험은 그게 반사회적이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법원이 이러이러한 것들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다면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법 공부하면서 수험생의 입장은 학자 입장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이 이런 것은 사회질서 위반이다라고 판단했는데 아니야, 내가 볼 땐 그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해서 다른 것 찍으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최소한 개인적인 감정은 버리시고 우리 법원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정리하고 이해하시는 입장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만 더 볼까요? 또 어떤 거 있냐면 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란다. 이 통정이라는 건 짜고예요. 짜고. 상대방과 짜고 허위의 가짜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건 무효로 한다라고 합니다. 이 통정허위 표시는 뒤에서 한번 잠깐 떠나갈 텐데 그때 한번 개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게 이제 법률행위 요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효를 공부하고 있는데 무효는 어떤 게 있느냐? 무효의 종류를 볼 텐데
자, 무효의 종류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